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한 명이 772채 세금 폭탄도 피했다. 입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다주택자 한 명이 무려 770채나 넘게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금까지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의 주택 거래를 살펴봤더니 개인의 경우 한 명이 최대 772가구를 사들였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무려 15,326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도 개인인데 법인의 주택 싹쓸이도 굉장히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이 외에도 3,200가구, 1,300가구씩 매수를 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이제 최근 1년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데 개인 772가구라고 한다면 하루에 거의 2채씩 매일마다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가 지금 세금 규제를 세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죠? 바로 규제 빈틈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미만 주택은 다주택자가 매수했다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취득세를 특히 강하게 물기로 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은 지방의 저가 주택을 싹쓸이하면서 정부의 세금 규제를 보란듯이 피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7.10 대책 이후 9월까지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거래 건수는 무려 90만 건이 넘습니다. 직전에 15개월간 거래가 74만여 건이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규제 이후에 거래가 20%나 더 늘어난 겁니다. 이 공시가 3억이면 시세는 6억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싼 집들이 아닙니다. 예.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졌나요? 일단 3억 미만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 부산, 강원, 세종 순이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규제 구멍을 노린 투기를 막지 못한다면 집값 상승이나 전세 사기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다주택 투기가 급증한 지역은 실수요가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 그만큼 거품이 빠질 위험성도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매수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증료 과다 징수 입니다.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과다 징수하고 엉뚱한 고객에게 돌려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이 허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보증상품에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약 1,179억 원을 잘못 걷어갔는데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분양 보증을 비롯해서 개인들에게는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총 10개의 상품에서 걷어간 보증료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을 해서 상품별로 최대 33%에 달하는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33%가 만약에 대출 보증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을 때 33만 원을 보증료로 지불해야 됐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 정도면 고리대금업보다 비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엉뚱한 고객에게 돌려줬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과다 징수를 했던 허그가 올해에는 이 신규 고객들에게 보증료 할인을 해주고 있던 건데요. 예.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무려 2,059억 원이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은 연말까지 225억 원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더 낸 건 2017년과 2018년 고객이었는데 할인 혜택을 받는 건 올해 신규 고객이라는 게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진 의원은 이제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지 않냐며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보증료 더 많이 낸 고객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과도하게 거둔 돈 돌려주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프로모션을 위해 써버린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래서야 이 공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개선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위드 코로나 벌써 시작입니다. 예. 외식 이용권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 3분기 외식 이용권 판매 금액이 1년 전보다 56%나 증가했습니다. 인터파크에 입점한 호텔 뷔페와 외식 업체 수 역시 코로나 확산과 함께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일별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지만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이미 일상적인 만남이나 활동들을 많이들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67만 명이 늘어서 무려 7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이뤘었죠. 물론 비대면 디지털 업종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음식점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8월에 3만 8천 명 감소해서 지난달 3만 9천 명 증가로 돌아선 겁니다. 네, 앞서 외식 상품권 판매도 그렇고 대면 서비스 업종 취업자 수 증가도 그렇고 아직 정부가 공식 전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위드 코로나는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로서는 한숨 돌렸겠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점 같은 업종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11월 초경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들 업종의 어려움도 차츰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BOE, 삼성, LG와 3파전입니다. 이 BOE라고 하니까 영국의 중앙은행 이름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중국의 LCD 업체입니다. 이 중국 BOE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3용 OLED 패널을 본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신들에 따르면 BOE는 지난달부터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6.1인치 OLED 패널을 출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소량을 우선 납품한 뒤에 최종 성능 검사가 끝나면 대량 공급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원래 OLED 패널은 삼성하고 LG가 주도하는 시장 아니었나요? 네. 여기에 이제 BOE라는 곳이 어느샌가 새롭게 좀 떠오른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 BOE가 최근 10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무려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급속 성장한 기업입니다. 예. 이 때문에 지난해 LG를 제치고 세계 1위의 LCD 업체로 부상한 상태인데 앞으로 애플의 패널 공급이 공식 시작되면 삼성과 LG 그리고 BOE까지 이 세 개 업체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BOE가 생산을 늘리는 만큼 삼성의 생산 몫은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BOE는 공급 비율을 초기 20%에서 시작해서 40%까지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세계 LCD 점유율 1위라는 것과 애플의 LCD를 생산한다는 것 분명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만큼 품질 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될 텐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경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예. 마지막 소식 코인 업계 트래블룰 2파전입니다. 오늘 비도 안 오는데 파전 얘기가 두 많이 번이나 나왔네요. 나오죠. 네. 예, 가상자산 업계가 이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을 놓고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 계열의 람다 256과 빗썸 계열의 코드입니다. 네, 트래블 룰의 람다의 어려운 용어가 한무더기입니다. 예. 트래블 룰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트래블룰이라는 게 일단 가상자산을 거래소 사이에서 주고받을 때 쓰는 일종의 국제 규정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또 자금을 이용하는 목적 같은 것들을 일일이 거래소들이 파악을 해놔야 필요할 때 당국에 제공하는 게 가능하겠죠. 정부 당국이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에게 이 트래블룰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도입이 되면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거래소 간에 이동시키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개인이 인출하게 될 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래블 룰, 자금 이동 정보를 담는 솔루션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업비트 계열의 람다 256과 빗썸 계열의 코드가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예. 이렇게 서로 경쟁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 생겨날 코인 거래소들이 어느 쪽의 솔루션을 따르냐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같은 솔루션을 쓰는 거래소들끼리는 코인을 이전하기도 쉬워지고 또 사용자들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때문에 누가 표준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이 정부 인증을 받은 코인 거래소 하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 정도가 있는데 업비트만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세 곳이 합작하는 양상입니다. 이러면 빗썸 계열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업비트의 람다 256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독자 시스템인 베리파이 바스프를 출시했고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에 합작사까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비코에 이어서 오늘 에이프로빗이
람다 256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 해외에서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태국의 규제 당국에서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약 20여 곳이 연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빗썸 계열의 코드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빗썸과 코인원, 코빗 3사는 각사의 장점을 모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빗이 로직을 설계하고 코인원이 개발을 한 뒤에 빗썸이 세일즈와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포스텍과 산학 협력을 체결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이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코인 거래소 시장이 어느 정도 체계도 잡혀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안정성도 점차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과연 이 트래블룰 솔루션의 승자 누가 될 것인지 이 또한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